뉴스쇼가 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미국의 나스닥이 있고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는 거죠. 두 분의 패널과 함께 한 주간의 정치, 사회, 문화 흐름을 읽어보는, 맥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치, 사회 전반의 뉴스메이커들 중에서 상한가, 하한가 인물을 한 분씩 뽑아줄 두 분의 패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장하나 의원. 네, 전 의원입니다. 그렇게 되네. 오늘부터 전 의원 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원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네, 시원섭섭이죠. 복합적입니다. 섭섭 쪽이 더 크지 않으세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0대 국회 첫날. 첫날 두 분을 만나게 된, 두 분은 국회에 뭘 바라세요? 20대 국회. 저는 국회 이제 아무래도 19대 때 시작할 때 지켜봤었고, 이제 20대 때 시작할 때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예. 의혹을 지금 가진 거에 반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개인적으로 당선자들 만나보면은 의혹에 좀 넘쳐 있는데, 예. 그 의혹을 넘어서가지고 쇼맨십까지 약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배지를 달고 다니까 안 달고 다니까 그 고민으로 밤을 지새운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작했다가 19대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어떤 계파적 관점에서 의견을 맞아요.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본인이 왜 300명 중에 하나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는 분들은 전부 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각각의 독특한 색깔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나오실 때도 그렇게 총천연색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줄 서지 마라. 어느 순간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전부 다 좀 흑색으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그런 흑화되는 현상이 좀 있어가지고, 예, 제 생각에는 각자의 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래. 좀 의정 활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하나 전 의원은 색깔 잃지 않고 나오셨죠? 흑색 안 되셨죠? 전 좀 그렇고요. 예, 뭐 임기 중에나 후에나 뭐 별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20대 국회 때 그거 바랍니다. 뭐요? 지금 제가 오늘 한가도 이렇게 선정을 했지만 지금 우리 청와대 행정부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민주주의 기본적인 예. 원리, 원칙에 얼만큼 이해를 하시나 생각될 정도로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이번 두 번째 거부권 행사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본회의가 3일 전에 이렇게 먼저 공고를 해야지만 되는데 맞아요. 그게 안 되는 27일 날 거부권 행사를 하시는 좀 실수를 저는 금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면 국회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무시? 네, 민주주의 무시? 민주주의 몰리해?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여당 의원들도 어쨌든 국민들이 뽑아준 그 선출된 국회의원의 권력으로서 너무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안 했을 때는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목소리들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20대 국회가 시작하는 날인데, 근데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국회 쪽이 아니라 반기문 사무총장 쪽에 몰려 있어요. 제가 전자를 붙이려고 할 만큼 지금 이미 이분이 대권 선언을 한 건가 싶을 정도의 느낌 들죠? 네, 하셨죠. 한 거죠? 네. 대권 선언도 참 그 시간을 두고 박력 있게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예. 참 애매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시민으로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역할이 누가 봐도 지금 보면은 정치적인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도로 비춰지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현직에 있을 때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좀 오히려 그 권한 내에서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그걸 좀 제쳐놓고 본인의 정치 행보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오늘 일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서 하나만 좀 양쪽의 의견 듣고 싶은 게 그 JP를 만나고 김종필 전 총리 만나고 하회마을 간 건 이건 잘 짜여진 각본일까요? 아닐까요? 잘 짜여진 각본이기도 하고 그걸 지켜보면서 다들 이게 저렇게 방향을 정하셨구나. 그죠? 김종필을 이제 충청 그렇게 그쪽에 이제 그 만나고 나중에 또 대구 경북 쪽으로 이렇게 행보를 하셨는데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는지 확실해졌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뭐랄까요? 뭐 국민의당이나 더민주 이렇게 야권 지지층 그리고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 그 마음이 좀 많이 결정도 되고 흔들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비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었다면은 제 생각에는 안동에 가지는 않았겠죠.
있죠. 대한민국에서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고 특히 젊은 층을 만나기 좀 어려운 곳이다 보니까 저는 그곳에 갔다는 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바라보고 간 것일 텐데 그 상징적인 의미가 결국 정가에서 사람들이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던 어떤 TK와 충청의 결합을 통한 대권구도 형성하려는 것이냐라는 진짜 유치한 예측에 맞아 떨어지는 그런 행보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글쎄요. 되게 직설적인 행보였다. 직설적인 행보. 그런 얘기가 나올 걸 뻔히 알면서도 JP 만나고 헬기 타고 TK 하회가 마을 가고. 저라면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보이는 것 또는 너무나도 수가에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 같으면 그런 일정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우리 액상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G7 정상회의를 안 가시고 아프리카 순방을 하셨는데 또 반 총장이 그 바쁜 와중에 또 G7 정상회의장 일본까지 갔다 다녀지고 왔죠. 해서 일부러 피해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다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으라고. 어쨌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마침 공교롭게 국외에 그리고 멀리 아프리카 대륙까지 가 계셨죠. 요 타이밍에. 네. 그리고 약간 저는 방문 시기가 어쨌든 제일 멀리. 멀리. 예. 방문 시기가 19대와 20대 국회 교체기라는 것도 저는 상당히 특이했던 왜요? 게 반기문 총장이 사실 입법부에서 지금 사실 이 방문에 대해 가지고 크게 반대를 하기도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 원구성이라는 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반기문 총장이 오시면은 한국 오시면은 그 여야 지도자들과 이렇게 면담도 하고 이런 일정을 가졌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번 행보에서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면을 어떻게 부각시킬까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되게 좀 아쉬웠던 거는 여권 지도 지금 만났죠. 정진석 정세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만났어요. 제주에서 그리고 야당은 그나마 만나지도 않았다. 김강림 정책위장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골적이시다. 너무 노골적. 자, 여기까지 반기문 총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상한가 하한가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상한가 하한가. 두 분이 반기문 총장을 골라오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골라왔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자, 이번 주에 하한가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 누구 하한가로 골라오셨어요? 저는 손학규 전 대표를 꼽았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요? 네. 장하나 전 의원요?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하한가로 뽑았습니다. 아니, 장하나 전 의원이 박 대통령을 뽑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 미루어 볼 때 어떤 이유일지 짐작이 비교적 쉽게 되는데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손학규 대표를 하한가로 뽑아온 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이제 손학규 대표가 사실 예전에 러브콜이 있을 때는 오히려 좀 정치권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러브콜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는 지금 오히려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전형적인 타이밍 못 맞춘 케이스로 저는 타이밍을 못 맞춘 케이스다. 그러니까요. 깃발 들어야 될 때 안 들고 깃발 들어야 될 때는 언제라고 보신 건데요? 총선 때? 확실히 정치인들은 선거 때 역할하는 게 쉽게 사람들에게 본인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원래 손학규 대표가 원래 어느 정도로 선거에 영향력 끼친 존재였냐면 수도권 재보선 비상 투입용 같은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어디에 분당에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분당세가 강할 때도 분당에 넣어도 당선된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본인의 그 강력한 수도권에서 발휘될 수 있는 이미지를 솔직히 이번에 손학규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지 수도권에서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호사가들이 평론하기를 이번 수도권 선거는 손학규 대표의 공으로 승리했고 호남은 문재인 대표 때문에 패했다라는 구도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호사가들이. 그거 실제로 어떤가 관계없이.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절대적으로 이제 아닌 것으로 되었고 호남 패배와 호남 승리 둘 다 어쨌든 문재인 대표에 대한 평가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손학규 대표의 어떤 영향력,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거는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도 그래요. 선거 결과 이번에 저도 예상 못했거든요. 그렇죠. 국민의당, 그러니까 3당 구도에서 서울 수도권 참패를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참패는 사실 생각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 대표가 그런 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선거 때 기여를 했으면 정말 좋았죠. 근데 어쨌든 간 본다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에는 간 본다고는 안 했어요. 아닌가요? 장하나 의원 생각하시기에는 간 본 것처럼 머릿속에 지금 간 본다는 생각 많이 들고 계시는가 봐요. 손학규 대표가.
안동 강고등어도 하고 네, 간본남편은 제가 왜 썼을까요? 예. 네, 어쨌든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러브콜을 했을 때 선거 때 예. 이렇게 같이 하셨으면 참 좋았죠. 근데 굉장히 그렇게는 안 애절한 하셨고. 러브콜이 사실 있었는데 뿌리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현재도 이번에 20대 원구성이 되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조강특위 위원장으로 또 정장선 전 총괄본부장 조직 강화 앉혔거든요. 특위에 예, 근데 정장선 본부장은 이제 손학규계 사람으로 알려진. 그렇죠. 손학규 대표 대선 때 경기도 선대본부장도 하셨고. 그렇죠. 근데 여전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20대 때 그 원내 지역위원장 현역 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을 하시는데 예. 이분들 당선자들은 뭐 이번에 뭐 친노가 뭐 친노 비노로 구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서울 수도권들은 예. 네, 많이들 당선이 되셨는데 이제 원외 안 예, 되신 예. 분들은 중요하거든요. 대의원 아. 추천권도 갖고 계시고 바로 눈앞에 있는 전당대회에 큰 영향력을 하는데 여기 저 손 대표가 그래도 아직 그래도. 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하한가라고 하기에는 실속은 챙기고 있다. 네. 하긴 전당대회에 꾸려진 팀들 보니까 친노계, 이른바 친노계는 쏙 빠져 있고 손학규계 많이 들어가 있죠. 이준석 의원. 예. 근데 이 전당대회라는 것에서 결국 당원들 성향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위원장이 바뀐다 해서 옛날처럼 줄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성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아마 제 생각에는 친노계가 유리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손학규 대표계가 여기서 무리한 승부를 걸기보다는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정계 개편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눈길을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에 약진을 내가지고 중도라는 단어가 선거에서 먹히는 그런 아주 의외의 상황이 이제 예. 드러났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중도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뭉치게 될 거고요. 바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손학규 전 대표가 바깥에서 뭔가 제4지대에서 뭔가를 할 가능성? 저라면은 그런데 제 생각에 손학규 대표가 밖으로 나가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손학규 대표가 이미 한번 나갔기 때문에. 넘어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이력이 생기게 된다면은 글쎄요. 왜 어려울 때는 앞장서지 않고 뭔가 그러니까 항상 왜 당을 깨는 원심력처럼 동작하느냐. 부담스러울 거다. 그리고 저분은 예. 왜 대선을 앞두고 항상 움직이느냐. 항상 왜 저런 훌륭한 역량과 정책적 역량을 가지고 한 3등 후보 정도의 위치에밖에 못 가시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약간 생각하는 구도는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지금 그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결격 사유가 생길 경우에 지금 안희정 지사도 약간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구원투수로 뛸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네,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 구원투수군으로 손학규 대표가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이 포지션은 원래 사실상 한 1년 전쯤에 안철수 대표가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 그 위치가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안희정, 손학규 이런 분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진 않을 것이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손학규 전 대표를 하한가로 뽑아오셨고 장하나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네, 앞서서 좀씩 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G7 회의에서는 우리 한반도 핵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는 이런 중요한 상황에 그 아프리카 순방은 뭐 누가 봐도 이상하고요. 또 의아한 상황에서 갑자기 반기문 총장님이 이렇게 방한을 하시기도 했고 예. 또 하나 아까 거부권 문제 말씀드렸는데 예, 국회 두 번이나 거부권을 쓰시는데 둘 다 한 번은 이제 시행령, 그러니까 시행령, 이제 행정부에서 시행령 만들고 그것이 모법을 위반할 경우에 좀 고쳐라 하는 아주 상식적인 요구인데 그거 거부를 하셨고 예. 이번에 상시청문회법도 예. 행정부가 일 못한다 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과거에 그런 것들 좀 받아들이셨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그리고 뭐 현안마다 꼬투리 잡는다고 얘기하는데 예. 현안마다 문제를 안 일으키면 청문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 그래서 요구였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야당만 주장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한 법들이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걸 두 번 엎었기 때문에 한가 드릴 수밖에 없었고 저는 뭐 제가 재의결할 권한을 확 송두리째 뺏겼기 때문에도 하한가를 과감히 드렸습니다. 장하나 의원이 선택한 하한가 박근혜 대통령. 자, 상한가는 어떤 인물을 골라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 장하나 전 의원은 상한가 누구? 저는 김종필 김종필 전 총리를
총재를 뽑았습니다. 의외겠지만 일단 누군지부터 좀 네? 확인을 하고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네. 누구 상한가? 저는 김종인 대표를 뽑았죠. 김종인 더민주 대표. 예, 굉장히 김종필, 김종인. 한 글자 차이나요? 한 글자 차이에 네. 상한가 두 분은. 네. 누구부터? 그럼 이준석 전 비대위원부터 하시죠, 이번에. 네. 김종인 대표가 이번에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금 외견상 보기에는 이게 예를 들어 그 당권 장악 전략이라 볼 수 있고요. 또 겉으로 포장하기에 따라서 쇄신 전략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급된 바에 따르면은 장기간 예. 여러 번 당선되지 못한 경쟁력이 없는 그 당협위원장들을 지역위원장들을 교체하겠다는 의지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에 또는 호남 지역에 자리한 예. 그 야당의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탄도리들이 많습니다. 탄핵 때 17대 때 진입해서 당선되고 18대 때 안 됐다가 19대 때 됐다가 근데 이번에 안 됐다든지 19대 때 안 됐다든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을 만약에 새로운 분들을 교체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소위 친노라고 범친노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줄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뭐 전당대회는 제 생각에 너무 이른 시점이고요. 조직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한다면은 예. 지금 대선을 앞두고는 상당히 당원들의 새 구도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돼 있고요. 큰 구도상으로 보면은 새누리당은 어쨌든 선거에 지고 나서도 지금 서로 작은 이익을 앞두고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선거 이기고 나가지고 자기 뼈를 깎는 쇄신을 한다라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지금 이 조강특위를 통해 가지고 전략상 하고 있는데 상한가를 치고 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보면서 진짜 침만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우리도 저런 거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데 해야 될 주체가 없는 상황이죠. 새누리당. 김종인 전 대표가 사실은 힘을 총선 이후에 잃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네.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뭔가 잘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강특위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는 순간 웬만한 조강특위가 우선 독립적으로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모든 지역의 지역위원장들, 현역이 아닌 지역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발언권이 제약됩니다. 조용해질걸요? 그래요. 예. 조강특위,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맞습니까? 네. 조강특위라는 그렇죠. 게. 예. 예. 장하나 의원 동의하세요? 김종인 대표의 김종인 대표라는 주식의 그 관점에서는 상한가가 맞겠네요. 동의를 하고 정말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게 맞나 할 정도로 네, 그렇죠. 예, 그 당을 살린다, 뭐 선거 승리를 했다. 근데 정말 문 대표의 자치는 이제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정말 돼버렸고요. 그리고 뭐 당권이나 대권에 대한 질문들 이분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합의 추대하면 거부할 생각은 없는 거라든가 이렇게 계속되는 그 당권에 대한 뭐 의지 내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아닙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는 않는데 뭐 이정골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주변에 이런 그 뭐 노웅래 이제 그 마포의 노웅래 의원님도 그렇고 지금 이분을 내려놓게 하는 건 정치적 도의가 아니라든지 주변에서 그런 기류를 만들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표와는 좀 가깝지 않은 분들이 사실 맞고요. 그렇죠. 조강특위가 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여기에 아까 손학규계 정장선 들어가 있죠. 조강특위 위원장으로 와 있고 여기 간사도 이현주 의원이신데 이분도 또 뭐 문재인 대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굴러갈까 어쨌든 김종인 대표 중심이긴 하다. 위주로 흘러간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상한가로 지목한 인물 김종인 대표. 장하나 전 의원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전 총리 골라오셨어요. 의외예요. 반 총장님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 JP 김종필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20대 이번 뭐 총선 처음 그 투표하신 이런 유권자분들은 김종필 누구 하고 검색하셨을 거예요. 20대들은 모르겠어요. 내가 반기문 총장은 아는데 JP 무슨 아이돌도 아니고 JP인데 모르겠어. JYP도 아니고 JP는 누구야? DJ까지는 좀 알 것도 같은데 그러면서 검색하면서 이제 본인으로서는 오랫동안 그렇죠. 오랫동안 이렇게 조용하시다가 김종필 요즘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이 구술하신 거지만 그 회고록을 그렇게 이래저래 상한가. 어쨌든 이제 누군지 존재감도 이번에 확인을 좀 했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이분이 혹시 킹메이커가 될 수도
있다고 보수. 연세가 90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전히 충청에서 큰 이름으로서 큰 값어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도 하고 그런 상징성을 이번에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이번에 그 방 총장의 순방 이후에 순방이 아니죠. 예, 이런 방한, 이번에 예, 방한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 오늘 신문 일면에도 막 났던데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거랑 똑같아요. 너무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그렇죠. 20, 30, 40대들은 비호감이 된 거죠. 오히려 실망했고 이제 너무 그러니까 확실하게 본인이 어떤 길로 갈지 보였기 때문에 근데 저건 내가 바라던 길은 좀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뭐 다음 선수로서 완전 손을 들여버려서 그건 좀 별로야라고 하는 게 심지어 국민의당 지지자까지도 오히려 더 싫어졌다. 그렇게 나왔고 근데 반면에 60대 이상 이렇게 우리 그 노년층, 장년층 그렇지. 60대 이상이면 노년층에서는 이번 행보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20, 30, 40대는 또 아주 싫어졌던 거고 그래서 뭐 득실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별로 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지율 측면에서 항상 얘기할 때 예를 들어 얇고 넓게 퍼져 있는 지지율 자체가 그렇게 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거에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정의당이 뭐 나름대로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은 이런 당선자들을 많이 못 냈던 거는 전 연령층에 퍼져 있는 그 지지층이 참 맞아요. 얇기 때문인데 그렇죠. 원래 지지율이라는 거는 고깃집에 가서 3명이 앉아가지고 한두 명이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30-40% 정도라도 한 연령층에서 지지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 이번에 반기문 총장의 행보는 적절했다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젊은 층에서는 거의 비토당할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호불호가 가지고 확 할 수가 갈려버린. 없어서 좀 김종필 총재 만나신 거는 그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라든가 관심은 너무 떨어진 게 아닌가. 근데 그 콘크리트 지지층 30%에 대해서는 나요. 접니다. 저예요. 아주 확실한 근데 사람. 장하나 의원도 새누리당 오시면 아마 20대 지지율 20%를 경험해 보실걸요. 20대 지지율. 장하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보다도 우선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예, 두 분과 함께한 뉴스닥 두 번째 시간.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두 분 오늘 못하신 말씀들 다시 좀 가슴속에 꼭꼭 담아두셨다가 다음 주에 또 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이었습니다.